한국을 연구한 하버드 교수의 한마디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자문 교수에게 던진 질문. 한국에 요구한 100억 달러.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어진 교수의 답변은 백악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공개한 6개월간 한국을 분석한 하버드 연구소의 보고서.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담겨 있었죠.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과 교수 스티븐 카터입니다. 오늘은 백악관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62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주먹을 쥔 사진이 떠올랐어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에 주둔 비용을 100억 달러까지 올리라고 압박했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면 미국도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였어요. 워싱턴은 이를 큰 성과로 자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에 대항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다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도와 함께 북한 미사일 기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가장 쉬운 상대로 봤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죠.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까지 5분이면 도착한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없다면 한국은 하루도 버틸 수 없다.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주한미군 유지비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트럼프는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연간 5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내는 돈은 겨우 1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20%밖에 안 되는 거죠. 독일에서 온 학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80%를 부담하는 건가요? 그건 명백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방위비는 터무니없이 적다. 최소한 5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트럼프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북한의 위협, 미군의 희생, 그리고 불공평한 분담금 비율, 이 모든 걸 조목조목 따지며 한국을 압박했죠. 저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트럼프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백악관이 저를 10번이나 부른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의 논리가 완벽했다면 한국은 진작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미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백악관이 지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상황실 사진이 나타났어요. 백악관은 저에게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한국인 안재란이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장강입니다. 장강 학생,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어요. 주한미군 평택기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3,600만 제곱미터 규모죠. 맨해튼 섬 면적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군이 7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아시아 최대 전략 거점이에요. 이 기지 하나 건설하는 데만 11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에 미군 기지들이 표시됐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계획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도 있고 괌 기지도 있지만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키나와는 왜 안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오키나와는 대륙과 거리가 있어요. 괌은 더 멀고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950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 750km, 전투기로 1시간이면 도달하는 거리예요. 오키나와에서는 1,800km나 됩니다. 한 학생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착각한 부분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주한미군은 매년 한국군과 30회 이상 연합훈련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미군이 아시아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가 떴어요. 펜타곤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2024년 작성됐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체계는 3년 내 재편이 불가능하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년이요? 독일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입니다. 평택기지 같은 시설을 다른 곳에 다시 만드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지역 정세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만약 한국이 화가 나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방비 증가 추이 그래프였어요. 2024년 한국 국방비는 58조 원입니다. 세계 10위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그래프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비를 7%씩 늘리고 있습니다. 5년 후면 독자 방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저를 부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너무 밀어붙이면 정말로 미군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라고요. 저는 교탁에 손을 짚으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말이죠. 화면에는 미국 전투기 F-35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핵심 부품 83%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입니다. 삼성, LG, 한화. 이 회사들이 F-35의 심장을 만들고 있어요. 독일에서 온 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83%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현실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사진이었어요.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태평양 함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 군함의 전자장비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설마, 한국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이 군함은 그냥 철덩어리예요. 레이더도 작동 안 하고 미사일도 못 쏩니다. 저는 펜타곤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5년 8월 펜타곤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첨단 무기의 70%가 3개월 내 작동 정지.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개월이요? 한 학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단 3개월입니다. 미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을 시간도 없어요. 장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무기를 안 팔면요. 저는 장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장강 학생.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입니다. 세계 4위예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전 세계가 한국제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게 미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큽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든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국제 무기가 미국제보다 싸고 성능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K9 자주포를 주문했어요. 미국제보다 30% 싸고 성능은 더 뛰어났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공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예요. 화면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방위비와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부터 전투기, 미사일, 인공지능까지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산이에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장비도 한국에서 나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했을 때 한국은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부품값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가격을 5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무너집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려요. 장강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경제도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장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바로 백악관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총을 쥔 건 누구인가? 트럼프는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총구는 자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 오른쪽에는 최신의 한국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70년 전 한국은 미군 없이는 존재조차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왼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무너진 건물, 굶주린 아이들, 흙먼지 날리는 거리.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미군이 떠나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어요. 미군이 주는 낡은 총과 헬멧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생명줄이었죠. 저는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첨단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 핵무기 없이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위요? 독일에서 온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표가 나타났어요. 2024년 기준입니다. 영국,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더 이상 주한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트럼프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제 첨단 방산 수출국입니다. 2024년 기준 세계 4위예요.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장강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무기 좀 판다고 미군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시죠. 저는 장강을 바라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장강 학생, 바로 이게 트럼프가 놓친 부분입니다. 한국은 독자 방위 능력을 갖췄어요. 저는 K9 자주포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세계 52개국이 운용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자체 무기로 방어할 수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자급률 그래프였어요. 한국 방산 자급률은 78%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40%였어요.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빨리 자립했습니다. 독일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5년 안에 완전 자립 국방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계산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면 자체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백악관 내부 메모가 나타났어요. 2025년 3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에게 보낸 메모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미군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한국 없이 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장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협상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왜 서두르지 않는 겁니까? 저는 장강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장강 학생.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왜 방위비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자립도는 높아집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은 미군이 덜 필요해져요. 그래서 백악관이 초조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교탁 위에 있던 두꺼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6개월간 연구팀과 함께 작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프랑스 학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면 동아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독일에서 온 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버드 슈퍼컴퓨터로 3,000번 이상 돌렸어요. 변수를 바꿔가며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핵심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면 48시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98%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48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프랑스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단 이틀입니다. 중국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반도, 대만, 중국.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장강이 신경 쓰이는지 자세가 조금 굳어 보였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맞은편에 미사일 2,000기를 배치했습니다. 상륙함 80척, 전투기 800대가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 침공 안 합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주한미군 때문이죠. 저는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중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해야 합니다. 남쪽에서 대만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북쪽 한반도의 미군도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주한미군이 없다면 중국은 온 힘을 대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에선 48시간 만에 대만이 함락됐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살폈습니다. 장강은 팔짱을 낀 채 표정이 없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평양 지배권을 잃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고 일본과 필리핀도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요.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계산했습니다. 연간 3조 달러입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없이는 애플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작동을 멈춰요. 독일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절대 한국을 놓칠 수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제게 자문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고요. 이 연구 결과를 트럼프에게 보고했을 때 백악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조급한 건 미국이에요. 프랑스 학생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에게 넘어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70년 전엔 한국이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48시간, 98%, 3조 달러. 이 숫자들이 백악관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교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같은 요구를 일본과 독일에게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상했겠죠? 맞습니다. 일본은 3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독일도 비슷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6개월이 지나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백악관에 불려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신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4년 나토 회원국 평가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나토 회원국 일부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신뢰예요?
그게 협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 없이 자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러시아 위협에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의 탱크를 주문했더니 5년 후 납품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1년 만에 K2 전차를 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까? 프랑스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무기 납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계약서에 쓴 날짜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저는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호주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도 같습니다. 미국제는 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제는 18개월 만에 왔습니다. 장강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뭡니까? 배달 빠른 게 자랑입니까? 장강 학생, 이건 배달 속도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동맹이란 신뢰로 맺어진 관계예요. 돈으로 협박하는 순간 그건 동맹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를 30억 달러에 샀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보다 비쌌어요. 왜 샀을까요? 성능이 좋아서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성능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아요. 미국은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무기 수출을 중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터키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F-35 전투기 계약을 맺었다가 정치 문제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어요. 수십억 달러 손해를 봤죠. 한국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지키는 나라예요. 이게 7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저는 백악관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요구를 계속하신다면 미국은 세계적인 불신의 국가라는 오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수용했지만 한국이 버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나라예요.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죠. 저는 강조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70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쌓은 신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피로 증명한 신뢰예요. 독일 학생이 펜을 들었습니다. 피로 증명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싸우던 한국군 사진이 나타났어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32만 명을 보냈습니다. 5천 명 이상이 전사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도 가난했어요. 북한 위협도 있었죠. 그런데도 갔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 압력 때문 아닙니까? 압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32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파병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한국은 즉시 부대를 보냈어요. 몇 명이나 갔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합쳐서 수천 명입니다. 20년간 순원 파병했어요. 전투 부대도 있었고 의료 지원 부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의료진이 탈레반에게 납치됐습니다. 23명이 인질로 잡혔고 2명이 사망했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도 한국은 파병을 계속했습니다.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독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을 위해 계속 희생한 겁니까? 희생이기도 하지만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쌓은 거죠. 저는 레바논과 소말리아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에도 한국군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에도 참여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했습니다. 장강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미국 시키는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일인가요? 장강 학생, 이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장강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과 함께 싸웠어요. 그런 나라에게 방위비를 5배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강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백악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배신하는 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우리와 함께한 피와 희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전몰 장병 추도비 사진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전사한 한국군 5,000명.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돈 더 내라고요?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잔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동맹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백악관 회의 때 했던 말을 학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화가 나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택 기지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배신할 차례입니까?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0년간 함께 싸운 전우예요. 그 전우에게 칼을 들이대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이 흘린 피는 어떤 방위비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교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손을 잡습니까? 독일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냉전 시대에도 국가들은 진영을 바꿨어요.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과 공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국이 한 학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안에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모든 첨단 기술에서 말이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연간 5조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5조 달러요? 그렇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자급이 가능해져요. 미국의 제재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독일 학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계속 압박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했던 경고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모욕하고 배신하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그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리더가 아니라고요. 장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편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장강 학생.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최대 교역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한국은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일본도, 필리핀도, 태국도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요.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저는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중립화되면 10년 내 미국은 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상실해요. 강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70년 전 폐허의 나라가 지금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독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지켜가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잊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미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각만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의 이야기.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오늘 그 나라는 세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고 유럽이 배우려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쌓아온 나라,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정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작다고 무시당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